치매에 걸린 70대 노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아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엄청난 고통, 치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편 임신 공무원을 배려한 통화 연결음이 도입된다고 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1인 방송 아프리카 TV의 진행자가 음란 방송으로 퇴출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인정되는 걸까요?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이호선 심리학 박사, 강현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치매 노인 흉기 휘두른 그 50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백 팀장님. 예. 좀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50대 네. 아들이거든요. 70대 노모고요.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경북 예천에서 발생한 건데 예. 사실 52세대는 아들인데 77세대는 노모입니다. 예, 예. 이 노모가 10년 전부터 치매 알츠하이머라고 하죠. 이 치매를 앓고 오셨는데 사실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10여 년 동안 수발을 하다가 예. 그동안에 굉장히 아마 스트레스가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노모가 치매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주변에서 도와줄 분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전전긍긍하다가 새벽 1시에 예. 수리치에 들어와서 예. 아마 노모하고 약간의 말다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노모가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거기서 그동안에 쌓여왔던 게 폭발이 돼서 결국 집안에 있는 그 식도를 가지고 휘둘러서 어머니가 중상을 입은 사건인데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러네요.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를 함부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게 정말 치매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가족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치매의 고통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에서 10까지를 친다 한다면 예. 치매의 고통이 우리가 5라고 한다면 치매 환자를 돌보고 있는 가족의 고통은 7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제 고통의 주관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고통스럽다 덜 고통스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일단 치매라고 하는 것이 진행성 질환입니다. 지금 이 사건의 당사자 특별히 지금 가해자 피의자로 지목된 아들의 경우에는 지금 10년 동안 어머니를 모셨죠. 10년 동안이면 어머니의 치매 상태는 상당히 진전이 됐을 거고 기본적으로 치매라는 질환이 인지적인 변화를 가져오면서 망상이 동반되고 나중에는 결국은 소대변을 못 가리다가 와상 상태, 결국은 침대에서 누운 채로 돌아가시는 경우 혹은 방황을 하다가 길에서 사고나 이런 것들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거의 10년 정도면 상당히 진행이 됐을 것이고 그 와중에 생활고도 함께 겹쳤던 것 같아요. 이 치매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럴만 했을 것이다 라고 아마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강 변호사님,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과거에 뭐 언론에 자주 보도되잖아요. 부모를 살해하거나 또 폭행을 하거나 물론 이제 견디다 못해 하고 혹시 이제 가정 형편 때문에 어려워서 또 뭐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왜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질까요? 사실 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우리가 어린 아이를 한 하루 이틀 돌보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하는데 이제 치매에 걸리신 분을 돌보는 상황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아요. 또 이런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보면 그러다 보니 또 그 자녀가 이 가해자인 자녀가 혼자서 부모를 이 치매 걸린 노모를 돌보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 이제 우울증 상태 그다음에 이제 우발적으로 그리고 사실 이런 범죄를 저지르신 분들은 본인의 삶도 사실 포기하는 심리 상태인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계속 발생을 하는데 문제는 이 치매라는 병 자체가 이제 노인이 있는 가정집에서는 누가 언제든지 걸릴 수 있는 병이 됐기 때문에 이런 범죄도 아주 그냥 정상적이고 평온한 가정에 자녀가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는 범죄로 되어 있다는 인식을 일단 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범죄자나 이런 사건이 터지면은 범죄자 처벌도 사실은 이제 법적인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치매 노인을 홀로 모시다가 이런 범죄에 이르는 경우는 처벌도 처벌이지만 예방도 우리가 좀 예방 차원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병으로 인한 또는 사회적인 어떤 제도가 완전히 보장돼 있지 않아서 발생하는 범죄로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우리 사회나 정부가 어떤 대책을 잘 마련하느냐, 사회 안전망을 잘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범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예방법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뭐 부모를 살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동반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동반 자살을 생각했다고 가수 현미 씨가 실제로 고백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이 90대 노모가 50대 그 딸과 함께 자기가 얼마나 힘들면 90대 노모가 치매인데 그 유서를 남겨놓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는가 하면 현미 씨도 그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치매
병 때문에 엄청난 마음고생을 했고 또 얼마 전에 그 이특의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아버지가 치매로 관련해서 일가족이 다 모두 자살하는 끔찍한 그런 일이 보도가 됐었죠. 그런데 이 치매 사건은 저희들도 경찰에서 있을 때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정말로 이번 경북 예천 사건도 자수를 했거든요. 바로 자수를 했던 건데 그동안 참아왔던 게 여러 가지로 겹치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집안에 가둬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매일 24시간 사람이 옆에서 수발할 수도 없고 또 생활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 감금한 상태가 돼서 나중에 이웃에서 신고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 가보면 그런 저간의 사정 때문에 또 입건하기도 뭐 사실 그 존속 자기 부모를 감금한다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정을 들어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치매, 알츠하이머 이런 경우에는 국가에서 개입을 해서 경제적인 사정을 감안해서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현직에 있을 때부터 했는데 치매 관련해서 전국에 지금 수백만의 치매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국가의 어떤 복지 상태가 과연 지금 점검을 하고 관리하고 개입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 이 박사님, 이 경제적 파탄, 또 이혼 등의 가정 불화, 이게 사실 시부모님 봉양, 또 친부모 봉양도 힘든데 시부모 봉양도 사실 힘들잖아요. 요즘에는 아예 노부모 모시는 것 자체를 혜택을 주는 정도니까. 근데 하물며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들 모시기 얼마나 어렵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방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회 안전망 또 국가적인 사회복지 시스템 이게 아직도 열악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열악하고 있지만 그래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는 고무적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2014년 기준으로 해서 치매를 아마 앓고 계실 것이다라고 추정 환자가 지금 50만이에요. 50만이면 굉장한 겁니다. 더군다나 이게 진행성 질환이고 앞으로 베이비 부모들이 노인 세대로 들어가고 노인 인구가 점차 늘어나면 2050년이 되면은 지금 270만까지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270만까지 간다는 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인원이고 지금 50만도 사실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사실은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이렇게 동반 자살이라든지 아니면 치매 부모를 살인한다든지 이런 강력 범죄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원래는 우리나라가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시작된 지가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원래 3단계로 돼 있던 것을 이제 경증 치매까지 포함하는 5단계 시스템으로 바꿨고요. 그래서 그 5단계 시스템을 통해서 가벼운 정도의 치매를 앓고 계신 분들도 실질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이런 보험 혜택을 통해 가지고 단순히 병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 보호라든지 주야간 보호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장기 요양 서비스는 아시다시피 장기 요양사가 또 파견이 되고요. 그리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집안에서 가족들이 볼 경우에는 거기에 준하는 또 이렇게 사회적 비용을 제공을 하고 있고 많은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서비스를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채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도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사회적인 인식도 바꿔야 될 거예요. 지금 그런 서비스를 받거나 시설에 모시게 되면 다들 아직도 왜 저 집은 저렇게 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겪지 않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시선도 바꿔야 될 것이고 하나 더 나아가서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일이라고 지금 강 변호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알아채고 잘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회적 교육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진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확충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선 일단 이 사건을 보면요. 존속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처벌이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어쨌든 살해까지 했다면 살해죄에 대해서 처벌은 받는데 더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일반인을 그냥 살해했을 때보다 부모를 살해한 경우가 더 가중 처벌이 됩니다. 법정형이 더 높습니다. 일반 같은 경우에는 뭐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면 존속을 살해한 경우는 이제 사형 무기 7년 이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실제로 형을 선고할 때는 아무래도 이 가해자가 어떻게 부모를 살해하기까지 이르렀는가라는 여러 가지 정상 참작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가해자가 아주 장시간 홀로 그 부모를 돌봐왔고 그리고 범행 당시에 뭐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리적 압박 상태,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범행을 한 그런 경우라면은 이제 형은 처음에 선고할 때는 그런 것들이 좀 참작은 될 수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법정형은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화의 소재가 좀 무거웠는데요.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행정자치부가요. 이러면 다음 달부터 민원인들이 임신한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할 경우에 그러니까 전화를 받는 당사자가 임신 부인을 알 수 있는 이 통화음을 이렇게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전화 상대방은 아기를 가진 임신부입니다. 전화 예절은 배려의 시작입니다. 기분 좋은 말 한마디와 응원이 행복한 대화의 시작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하면. 선생님, 이게 어떻게 저는 제도적으로 그 행정부에서 이 방안은 예. 뭐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뭐 반론도 있고 예. 있지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그래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는데 임신한 그 여성이 공무원으로 또 민원 부서에 있으면서 일을 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민원인이나 악성 민원인이 전화를 해가지고 이분이 뭐 예를 들어서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자기가 화가 난다고 해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얘기까지 하게 되면 아기를 가지고 있는, 태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임산부로서는 심리적인 피해나 정신적인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신호 대기음이나 이런 안내 멘트가 나감으로 해서 민원인이 악성 민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전화를 받는 공무원이 여성의 임산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기 어떤 그 발언 수위를 조절할 수가 있고 또 상처를 주는 말도 약하게 낮출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일단 민원 담당자들도 지금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정말 이 민원 전화가 심각하게 폭력적인가 봐요. 요새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그 민원인들이 받게 돼, 그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떤 전화 통화가 오가는지에 대한 많은 사례들이 나와 있는데요. 아주 종류도 가지각색입니다. 그래서 뭐 욕하는 사람, 또 선정적인 이야기를 여과 없이 하는 사람, 거기에 어떤 사람은 또 무슨 물건들을 판매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밖에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임산부들을 위한 제안들을 하고 있는 건데 실제 그래서 임신을 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이제 물어보면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죠. 하나는 뭐냐? 아, 좋다. 굉장히 고무적이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한 가지 이야기 나오는 건 그런 거 하지 말고 차라리 바로 내 위에 상사를 바꿔다오. 뭐 이렇게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외에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나는 내가 임신한 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거를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입장도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저는 이번에 그 행자부에서 한 그 배려 자체가 전 긍정적이라고 보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 약자이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회가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강 변호사님, 공무원 노조 쪽에서 약간 반발 얘기도 있는데 이게 다른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전화 폭력을 막는데 좀 실효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공무원 노조가 오히려 뭐 실효성이라든지 프라이버시 침해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저만 해도 만약에 전화를 받았을 때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 전화 받는 분이 임산부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걸 들으면 아무래도 좀 더 조심하게 되고 좀 더 부드럽게 뭔가를 묻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은 좀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또 프라이버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여기에 아직도 은연중에 임신 사실이라는 것이 뭔가 좀 숨겨야 되는 일, 눈치 봐야 되는 일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 스스로도 아마 대다수의 임산부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인식을 바꾸려면 사실 처음엔 좀 어색하고 뭔가 안 해본 제도이긴 하지만 임신 사실을 그냥 당당하게 굉장히 널리 알리고 그걸 바라보는 분들도 뭐 임산부가 지나가거나 같이 일하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어떤 풍토로 가려면 저는 이런 시도가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자치단체와 또 민간 콜센터에 그 민원 받는 전화 받는 분들 굉장히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다고 하는데 서울시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5월 민원인 45명을요 성희롱, 폭언, 욕설,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감정노동자, 우리가 흔히 감정노동자 하잖아요. 서비스 직종인데 그 영역을 좀 확대해서 실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뭐 두 분 말씀하셨지만 특히 텔레마케터나 또 114 안내 이런 분들 그다음에 그 어느 안내 도우미의 어떤 그 전화를 해가지고 그 업무하고 아무 상관없는 술이 취해서 전화를 한다라거나 자기가 스트레스 쌓인 상태에서 상대방의 어떤 안내 도우미에게 말도 못하는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한다거나 또 어느 성희롱 관련한 발언을 한다라거나 할 때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얼마나 강한 스트레스 또
마음의 상처를 입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행자부에서 예. 이런 공무원들, 여성 그 임신 공무원들만 할 게 아니고 아마 전 각계각층의 이런 곳에 근무하는 분들에게 예. 확대를 함으로 해서 뭔가 사회 전반에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넓어지고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사실 신체에 가하는 폭력보다 오히려 이 말로 하는 폭력이 더 심각할 수도 있는데 네. 이 전화 폭력이 제대로 처벌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사실 우리 일상에서는 말로 하는 폭력에도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지만 법적으로는 원래 폭행죄가 성립되려면 원칙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폭력, 전화폭력이 이제 일종의 언어폭력인데 언어로 인해서 이제 폭행죄가 되려면은 좀 더 지속적이고 심하게 이제 해야만이 언어폭력성을 인정하는 것이 이제 판례 입장인데요. 이런 민원 전화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같은 경우에 이런 폭력성이 굉장히 수위가 높고 또 하셨던 분이 또 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아서 처벌 가능성은 아주 높아요. 하지만 그 처벌의 수위는 보통은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좀 높고요. 네, 아주 뭐 상습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 같은 경우면은 집행유예까지 나올 수 있는데 사실 완전한 실형 이렇게 무겁게 나오기에는 아직은 좀 대화 내용들이 다 녹음이 되니까 발뺌을 할 수 없잖아요. 이 모욕죄나 업무방해 혐의나 이런 걸로 뭐 고소할 수는 없어요? 요즘은 이제 그 민원인에게만 언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사실 뭐 폭행죄나 여러 가지 이제 그 민원 그 전화 받는 분에 대한 범죄가 될 수 있고 또 경찰 같은데 허위 신고하거나 경찰 공무원들에게 그 계속 지속적으로 업무가 방해될 정도의 어떤 전화를 하는 경우는 요즘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업무방해죄로 고소도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까지도 하고 있죠. 이런 적극적인 어떤 법적 대처가 사실은 이런 그 신고 전화나 민원인 전화를 좀 우습게 알고 함부로 하는 분들에게 어떤 제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모욕죄로도 그 일선에서 보면 처벌을 하고요. 그다음에 업무방해, 방금 남현 앵커께서 말씀하신 업무방해도 적용을 하는데 지금 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복적, 우리 강연재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지속적이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정신적인 어떤 해악을 끼치는 것처럼 또 찾아가서 너를 죽여버리겠다라는 거 아주 강도 높은 그런 폭언이나 협박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녹취를 다 통해서 협박죄로까지 처벌을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되고 또 법적인 처벌을 통해서 형사처벌도 가능하지만 민사적인 처벌도 청구를 요즘 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삼가야 될 행동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받는 상대가 자신의 가족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해볼까요? 이 인터넷 방송이죠. 아프리카 TV 있는데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 진행자가 굉장히 음란한 이 얘기를 또 하고 뭐 성적인 좀 노출이 과한 걸 한 것 같습니다. 정지 처분을 내렸다는데 결정 어떻게 보세요? 당연한 사실 그 아닙니까? 아프리카 TV 뭐 많아요. 뭐 소라 TV 또 뭐 핫독 TV 이제 이런 인터넷 그 TV가 많은데 사실 그 우리 남현 앵커께서도 이거 보셨는지 모르지만 어떤 좋은 측면의 벤치마킹하고 패러디를 하는 건 좋은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섹시 댄스 끝판왕, 뭐 쩍벌춤,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골반 댄스,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가지고 어떤 성적인 그런 부분을 자극하는 부분. 그 다음에 말도 정말 이게 방송 브로드캐스팅 자스키 BJ에 어울리는 말인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의 아무리 인터넷 팟캐스트 수준의 TV라고는 하지만 그 말 대화 자체도 어떤 성적인 희롱에 가깝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가슴 라인이나 뭐 복부 배꼽 라인이라든가 엉덩이 힙 부분을 이렇게 야한 동작을 하면서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청소년이라든가 또 이런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게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결정하는데 고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로 어디까지 할 것인가 논란도 많지만 적어도 청소년이라든가 시청자들 쪽에 유해성,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이런 측면은 이제는 제재를 가야 된다 하는 여론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에서 아마 강경한 제재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조금만 더 보태서 이야기를 하면은 최근에 뭐 외국인 여성을 불러내서 마음대로 몸을 만지거나요, 뭐 아이와 함께 방송을 하면서 모유를 찾는 아이를 좀 성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한다든지 정말 이런 방송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역시나 규제 쪽으로 좀 기울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규제가 일정 부분은 필요하긴 한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약간 그 고민은 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사회 공동체원으로 살아가면서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권리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우리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아마 그 네티즌들도 굉장히 갑론을박할 주제이긴 한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죠. 우리가 예술과 외설의 기준을 보통 삼을 때 뭐 신문에서 뭐 문화면에 나면 예술이고 사회면에 나면 뭐 외설이다. 또 방문을 닫고 보면은 뭐 외설이고 열고 보면 뭐 예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거는 이제 도덕성과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회적 양심에 관련된 이야기라서 이 경계를 정한다는 게 굉장히 모호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이런 매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1인 방송이긴 하지만 공익성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대다수가 특별히 불특정 다수가 보고 그중에는 청소년이라든지 아직은 그 여러 가지 판단에 있어서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기본적인 배려가 이런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될 것 같고 이런 판단의 기준이라는 건 이 사회가 건강하게 그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규제는 좀 필요하다고는 보지만 그게 무조건 싸잡아서 할 만한 주제는 아닌 것 같고 여론 수렴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의 자유 문제하고 이제 상충이 되는데 그 아프리카 TV 쪽에서 억울하다. 이거 법적으로 뭐 자기들 뭐 대차 소송을 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 겁니까? 뭐가 억울한지는 제가 못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방송 내용의 객관적인 어떤 뭐 내용과 수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뭐 어떤 부분이 억울한지 만약에 정말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본인이 어떤 법적 대응을 하겠죠. 근데 저는 그런 것까지 가기 전에 사실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편인 게 이 표현의 자유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데 표현의 자유는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다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뭐 인터넷 방송을 하는 분들에게 특별히 표현의 자유가 더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방송이란 곳에서 표현의 자유가 더 제한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프리카 TV만 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볼 수 있는 방송이잖아요. 게다가 청소년들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어떤 제도도 마련돼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인터넷 방송 문제는 방통위가 제재를 하는 차원보다도 저는 오히려 더 입법을 하든지 뭔가 정책적으로 제도를 마련해서 청소년의 접근을 막고 또 어느 수위까지가 허용이 되고 일정 수위를 넘으면 우리 형법상 공연 음란죄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TV의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은 죄가 되는 행위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타인을 명예훼손한다든지 모욕한다든지 공연이 음란한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표현의 자유로 전혀 보호받을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런 선을 좀 명백히 그어서 그 수위를 넘어서는 것에는 방통위 차원의 제재가 아니라 사실 처벌도 가능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이제는 좀 공론화해서 우리가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그냥 무조건 타인에게 어떤 충격적인 자극적인 모습만 계속 보여서 그걸 또 영업으로 상업으로 이용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그 이제 변호사님 말씀이 참 맞는 측면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결국은 이런 이야기들 아프리카 TV에서 이번에 그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규제를 했던 것 중에는 결국은 그 사회적으로 마치 그 관음증이 상업에 탈을 쓰고 나와서 마치 활개를 펴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주기 때문인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그 경계를 정하는 게 지금 이번에 경계를 정했던 거는 방송심의위원회가 이걸 규제를 정했던 건데 이게 과연 심의위원회가 할 일인가? 제가 볼 때는 이제는 1인 TV가 나왔다는 거는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잖아요. 지금부터가 시민의식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단순히 이것을 뭐 무조건 선정적으로 해서 뭐 풍선을 터뜨리고 풍선을 보낸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자성하는 목소리와 더불어서 사회적 규제를 하기 위한 여러 그 시민들의 발빠른 움직임들도 함께 요청이 된다고 보죠. 저는 이호선 그 교수님의 그 어떤 긍정적인 측면은 저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객관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자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방송 매체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가 있죠. 그런데 과연 1인 매체 그 BJ 그 진행하는 곳에 속옷이 알고 싶다. 또 그곳이 보고 싶다. 이런 형태가 공공연하게 이게 지금 방송이라는 미명하에 내보내진다고 하는 건 아무리 인터넷 전파라고 하더라도 이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이런 음란 행위, 그다음에 발언, 모습 자태 이런 것은 적어도 방통위에서도 방송통신심의에서 상당히 그 어떤 한계를
넘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제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계를 설정을 하는 건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건 좋지만 적어도 일반적으로 우리 강연재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공연히 음란을 하는 모습들까지도 과연 이게 수용이 돼야 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에 저는 제재가 이번에 적절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규정 전 수도경찰서 강력팀장, 이호선 심리학 박사, 강연재 변호사였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